하늘이 무너질 듯 쏟아지는 폭우 소리, 우르릉 쾅 천둥 소리, 진흙탕을 밟는 질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맨 것처럼 검붉은 빗줄기가 한양 북촌 마을의 기와지붕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천둥 번개 속에서 최진사댁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 처마 밑에는 이상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에헤, 아이고 천둥님 화나셨네 화나셨어. 칠복이 살려줍쇼. 헤헤헤. 진흙탕에 처박힌 채 몸을 잔뜩 웅크린 남자. 23세 칠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얼굴은 겁에 질린 바보처럼 일그러져 있었죠. 지나가던 다른 하인들이 혀를 차며 그를 발로 툭 찼습니다. 에휴, 저런 바보. 천둥 소리에 놀라서 오줌까지 싸겠네. 밥값도 못하는 녀석, 썩 꺼져서 비나 피하거라. 칠복은 발길질을 끼하리도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더러운 흙물이 입안으로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조아렸죠.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낄낄거리다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소리만 남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거친 빗소리만이 세상을 채우던 그 순간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던 칠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멍하게 풀려있던 눈동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자 작아 보이던 그의 몸집은 단단하고 날쌘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진흙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밥값이라 나더러.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 칠보기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무거우며 쇠냄새가 날 듯한 차가운 목소리. 그는 주위를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지켜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를 완벽하게 숨겨주고 있었죠. 그는 빗줄기를 뚫고 최진사댁의 담장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진흙탕 위를 달리면서도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집안이 억울하게 망하고 가족을 모두 잃었을 때 지나가던 선임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 깊은 산속 암자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익혀온 기술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피하는 산 중턱에 버려진 동굴. 그곳이 바로 조선 최고의 천재의사, 아니 복수를 꿈꾸는 민도현의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그는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동굴 벽면을 가득 채운 기이한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박쥐처럼 매달린 말린 약초 다발들, 사람의 뼈 구조를 자세하게 그린 그림들, 그리고 가운데 놓인 평평한 바위 위에는 오직 그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은빛 의료 도구들, 침통, 그리고 얇고 날카롭게 갈아 만든 작은 칼들, 사람의 상한 살을 째고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특별히 만든 수술 도구들이 촛불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도현은 죽은 노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가장 얇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에서 손가락 3마디 떨어진 곳, 큰 핏줄을 피해 썩은 살만 도려낸다.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칼끝이 가죽을 가르고 근육의 결을 따라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칠 때마다 동그란 번뜩이는 칼날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술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까웠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적을 향한 살기에 가까운 집중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민한 그의 귀에 빗소리에 섞인 낯선 소리가 들렸다. 두루룩, 자갈 밟는 소리, 작은 돌을 밟는 소리,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살기 위해 절박하게 땅을 긁는 소리. 누군가 이 폭우를 뚫고 귀신이 나온다는 이 동굴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멈추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비릿한 비냄새 사이로 역하고 독한 피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동굴 입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바닥을 움켜쥐었다. 살려주시오. 그것은 살려달라는 부탁이라기보다는 죽기 직전에 내뱉는 마지막 비명 같았습니다. 도현은 촛불을 들어 입구를 비추었다. 비에 젖은 하얀 상복을 입은 여자가 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거품처럼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톱은 독에 중독되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몸에 퍼진 독과 그녀가 풍기는 죽음의 냄새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림자 의원의 첫 번째 환자이자 그의 운명을 뒤바꿀 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타닥타닥 촛불 타는 소리,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도현은 힘없이 축 늘어진 여인을 재빨리 안아들어 동굴 안쪽 평평한 바위 위로 옮겼습니다. 여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전형적인 중독 증세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의 옷고름을 풀고 목덜미와 손목의 맥박을 짚으며 중얼거립니다. 너무 빨라. 마치 그물에 걸린 새처럼 펄떡거리고 있어. 맥박은 엉망으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독기운이 이미 핏줄을 타고 흘러 몸속 장기 깊은 곳까지 퍼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도현은 촛불을 여인의 얼굴 가까이 댔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피부 아래로 목의 핏줄이 시커멓게 솟아올라 턱 밑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여인의 눈꺼풀을 들어올려 보았습니다. 동공은 크게 풀려 있었고 눈 흰자 위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현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여인의 입가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빗물 냄새와 피 비린내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은 달걀 냄새 같기도 했고 으깨진 살구씨의 달콤한 향 같기도 했죠. 순간 도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이 냄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의 수의에 배어 있던 바로 그 죽음의 향기였으니까요. 비소화. 그것은 조선 땅 어디에서도 자라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오직 중국 황실과의 비밀 거래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으며 아주 적은 양으로도 어른 10명을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다는 전설 속의 독초였죠. 시장 깡패들이나 쓰는 싸구려 독약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쥔 높은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는 귀한 살인 도구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독을... 궁금증이 머릿속을 때렸지만 지금은 추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숨소리가 쇳소리처럼 변하며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독이 심장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환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10년 전 멈춰버린 진실을 다시 움직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촛불에 얇은 은색 수술용 칼을 달구었습니다. 칙! 달궈진 칼이 식는 소리가 나고 조금 아플 거다. 하지만 죽는 것보단 나을 테니 참아. 도현은 망설임 없이 여인의 왼팔을 잡아 걷어올렸습니다. 검게 변한 핏줄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팔꿈치 안쪽 핏줄이 지나가는 급소를 칼끝으로 쬐습니다. 서걱, 살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그 끔찍한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순간 분수처럼 솟구쳐 도현의 얼굴로 튀었습니다. 뜨겁고 비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피가 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통 의사들이라면 피를 멈추게 하려고 서둘렀겠지만 그는 오히려 상처를 벌려 피를 더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독이 든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 해독제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죠. 동굴 바닥으로 뚝뚝 검은 핏방울이 떨어져 피떡을 만들었습니다. 흘러나오던 피의 색깔이 검은색에서 점차 맑은 선홍빛으로 바뀌어 갈 때쯤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미리 준비해둔 약재 단지를 열었습니다. 감초와 검은공 그리고 산속에서 직접 캐 말려둔 붉은 엉근 귓가루를 섞어 만든 그만의 특별한 해독제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약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여인이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약을 뱉어내려 했지만 도연은 여인의 턱을 단단히 잡고 억지로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삼켜! 살고 싶으면 삼키란 말이다. 그의 낮은 회침이 동굴을 울렸습니다. 꿀꺽꿀꺽. 마침내 여인의 목구멍으로 약이 넘어갔습니다. 긴박했던 치료가 끝나고 도현은 피 묻은 헝겊으로 손을 닦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인의 맥박은 여전히 빨랐지만 아까처럼 위험하게 날뛰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낸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기절한 줄 알았던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아주 작은 속삭임. 도현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베끼면 안 돼. 무엇을 말이냐?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도현이 급하게 물었지만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헛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동궁전, 일기, 붉은... 말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여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 단어만으로도 도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궁전, 바로 왕세자가 머무는 곳, 그리고 일기. 이 여인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곳에서 피 묻은 비밀을 안고 담을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는 자들은 그 비밀을 덮기 위해 구하기 힘든 독초인 비소화까지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있었지만 도연의 귀에는 더 이상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멈춰있던 복수의 시계바늘이 다시 째깍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피 묻은 은도구를 다시 천에 닦으며 깊이 잠든 여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아라. 네가 살아야 놈들을 잡는다. 그의 눈빛 주위로 일렁이는 촛불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서늘하고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촛불이 타는 소리. 조용한 동굴 안. 연하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거의 다 타버린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깜빡거렸습니다. 연하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독한 약초 냄새.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팔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겨우 살려놓은 목숨 다시 끊고 싶지 않다면.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피 묻은 천 조각들을 불에 태우고 있었죠. 비에 젖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무엇보다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기보다는 지옥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무서운 기운이 풍겼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질문은 내가 한다. 너는 누구냐? 어째서 궁녀의 몸으로 그 독한 비소화에 중독된 채 이 산을 기어오른 거지? 연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궁녀라는 신분을 들켰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비단 보자귀에 쌓인 그것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찾는 게 이건가? 남자가 툭 던진 것은 붉은 비단으로 감싸진 얇은 책이었습니다. 연하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뻗었지만 남자는 책을 다시 가져가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란 일을 적은 승정원 일기도 아니고 왕실의 병을 기록한 약방일기더군. 그것도 돌아가신 선대왕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딱 3일간의 기록만 찢겨져 있어. 남자는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분노와 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적힌 약들, 비소와 독과 같이 쓰면 절대 안 되는 약재들만 골라 썼어. 일부러 왕을 죽이려 했던 거야. 이걸 훔쳐낸 거냐?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죽는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 남자에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모두 죽었어요. 저만 남았어요. 누가 널 쫓지? 윤광대감. 윤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자의 손에 들린 책자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 민정호를 나라를 배신한 죄인으로 몰아 목숨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원수. 그리고 지금 조선의 의료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욕심 많은 권력자. 도연은 짧게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짓궂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왕실을 짓밟고 있었고 그 증거를 가진 여자가 제 발로 자신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해가 뜨면 놈들의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이곳까지 올 거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첩불을 걷습니다. 순식간에 동굴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명심해. 지금부터 넌 벙어리다. 입을 여는 순간 독이 아니라 놈들의 칼이 네 목을 칠 테니까. 도와주실 건가요? 착각하지 마. 널 돕는 게 아니야. 놈들이 찾는 이 물건 내가 잠시 맡아두는 값이라 생각해라. 도연은 약방일기를 자신의 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던 흙투성이에 허름한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순간 방금 전까지 차가워 보이던 의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깨가 구부정하고 눈빛이 흐리멍덩한 바보 칠복이의 모습이 어둠 속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지옥 같은 세상으로. 평화로운 새소리, 쓱싹 쓱싹 마당 쓸기 소리. 칠복이의 콧노래가 들리고 에헤헤 마당 쓴다. 칠복이가 마당 쓴다. 쓱싹 쓱싹. 최진사 댁 마당에는 아침부터 칠복이의 바보 같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춤을 추듯 마당을 쓸고 있었죠. 지나가는 하인들은 혀를 차며 그를 피했지만 사실 칠복의 눈은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대문 밖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구해온 연하는 쌀 창고 깊숙한 곳, 쥐들이나 드나드는 구석에 잘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무거운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등에는 화살통을 맨 무서운 사람들. 바로 윤광대감이 개인적으로 부리는 무서운 병사들인 흑사대였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집주인인 최진사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왕의 명령과도 같은 일을 하는 중이다. 입 다물고 엎드려! 흑사대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최진사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칼자국이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어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칼자국. 놈은 냄새를 잘 맡기로 소문난 윤광의 사냥개 같은 부하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사라졌다. 여자다. 본 놈 없느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자국 남자는 매서운 눈으로 하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 구석, 빗자루를 꼭 쥐고 벌벌 떨고 있는 칠복이에게 시선이 딱 꽂혔습니다. 칠복은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오줌을 쌀 것처럼 다리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자국이 찬 칼의 위치와 거리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만약 공격해오면 목을 벤다. 딱 3초면 충분해. 칼자국 남자가 천천히 칠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뚜벅, 뚜벅. 가죽신 소리가 칠복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칼자국 남자가 칠복의 옆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킁킁. 코를 벌름거리며 칠복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 냄새가 나는군. 칠복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연하를 수술할 때 튀었던 피 냄새가 덜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놈의 코가 진짜 짐승 수준일 것일까요? 칠복은 더 바보처럼 웃으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헤헤, 피 맛있어. 쥐 잡아먹었어요. 헤헤헤헤. 칠복은 주머니에서 아침에 미리 잡아둔 죽은 두를쥐 한 마리를 꺼내 칼자국 남자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쥐의 배가 터져 피가 묻어 있었죠. 하인들이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자국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쥐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칠복의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손을 쥐는 힘이 엄청났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구나. 위기였습니다. 칼자국은 칠복의 손바닥을 펼쳐 굳은 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농사일 때문에 생긴 거친 굳은 살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수술칼과 침을 잡느라 생긴 특이한 굳은 살인지 구별하려는 속셈이었죠. 의사에게 있어 손가락 마디의 굳은 살은 숨길 수 없는 신분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칠복의 손바닥을 본 칼자국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칠복의 손바닥은 온통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문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게 뭉개진 흉터. 그것은 도연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손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뜨거운 인두로 지져버린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미친놈이군. 칼자국 남자는 더럽다는 듯 칠복의 손을 내팽겨쳤습니다. 흉터 때문에 굳은 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뭉개진 손이었기 때문이죠. 헤헤, 아저씨도 쥐 줄까? 맛있는데. 꺼져, 재수없는 놈. 칼자국 남자는 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긴 없다. 뒷산으로 간다. 샅샅이 뒤져. 흑사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소리를 치며 집안을 정리시켰습니다. 칠복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헤헤, 싹싹 마당 쓴다. 그는 여전히 바보처럼 웃고 있었지만 빗자루를 쥐인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로 얼룩진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놈들에게 들키지 않은 날카로운 침 하나가 땀에 젖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죠. 놈들이 뒷산으로 갔습니다. 동굴이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붉은 해가 떠오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으스스한 바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사람들의 신음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거리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며칠 후 화려하던 한양의 거리는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산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사람들은 이 병을 흑혈병이라 불렀습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괴상한 병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전염병이라며 환자들을 가두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것이 병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시체가 성 밖으로 나가는 문 근처 버려진 시체들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뒤집어 쓴 채 방금 숨이 끊어진 남자의 입안을 쇠젓가락으로 벌려보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검게 타들어가 있었고 잇몸에는 푸른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비소하다. 하지만 독이 약해. 우물이다. 놈들이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물에 독을 풀었어. 단순한 독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짓이었습니다. 윤광과 그 부하들은 자신들이 미리 독을 풀어놓고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특효약이라며 가짜 해독제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있었죠. 돈 없는 백성은 독에 죽고 돈 있는 자는 전 재산을 다 써서 윤광의 배를 불려주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연하를 살리기 위한 해독제 재료인 자초와 감초는 시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약재가 모이는 곳은 단 한 군데, 윤광대감의 집안에 있는 비밀 창고뿐이었죠. 약재를 구한다. 그리고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증거를 찾는다. 그날 밤 도연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윤광의 저택은 마치 요새와 같았습니다. 담장마다 흑사대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과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었습니다. 그는 쥐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병사가 하품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아주 짧은 순간을 틈타 담장을 넘었습니다. 기와 바른 미세한 소리, 창고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약재 창고의 지붕 위 도연은 기와를 살짝 드러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고 안은 백성들에게 뺏은 피 같은 재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쌓여있는 귀한 약재들, 그리고 그 옆에 산처럼 쌓인 은화꾸러미들. 그런데 창고 가장 안쪽 비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윤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작자가 내 손자 하나를 못 고친단 말이냐? 도연은 숨을 죽이고 천장의 먼지 틈으로 방안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핏기 없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윤광이 끔찍이 아낀다는 손자 명수였습니다. 아이는 입가에 검은 거품을 물고 쇳소리를 내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역시 똑같다. 흑혈병. 순간 도연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윤광이 백성들의 돈을 쥐어짜기 위해 우물에 푼 독을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마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독을 퍼뜨린 장본인이 해독제를 만들 줄 못해 자기 피부치가 죽어가는 꼴이라니. 방 안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내라노라 하는 유명한 의사들이 쩔쩔매며 약을 올렸지만 아이는 삼키지도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목구멍이 부어오르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15분 더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꺼져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손자가 잘못되면 너희들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윤광이 찻잔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들이 겁에 질려 허둥지붕 도망쳤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손자 명수와 공포에 질린 천하의 권력자 윤광 단 둘만 남았습니다. 지붕 위의 도연은 품속의 단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뛰어내려 윤광의 목을 베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방어할 틈도 없었으니까요. 10년의 기다림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은 윤광의 목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윤광은 미친 개가 되어 날뛸 것입니다. 한양바닥을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복수는 완성하겠지만 연하와 죄 없는 백성들은 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살린다면 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쥐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놈의 목에 목줄을 채우는 일이었죠. 도연은 차갑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는 복면을 단단히 고쳐맸고 그리고 준비해온 대나무관과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악마와 거래를 하러 가는 협상가였습니다. 쿵! 도연이 지붕에서 바닥으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윤광이 있는 방문을 거칠게 걷어챘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누구냐?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는 윤광. 도연은 뚜벅뚜벅 걸어들어가 죽어가는 아이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윤광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살리고 싶나? 챙. 날카로운 칼을 뽑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누구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윤광이 엉겁결에 벽에 걸린 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도연의 목을 겨눴지만 도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아이 명수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죠. 칼을 치우시오. 그 칼이 내 목을 베는 순간 당신 손자의 숨통도 끊어질 테니.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광이 멈칫하는 사이 도연은 품에서 가늘고 긴 대나무관과 날카로운 단검을 꺼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기도가 막혔소. 목에 구멍을 뚫어 공기를 넣지 않으면 15분 일가간에 죽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도연의 단검이 아이의 목 울대뼈 아래를 정확히 갈랐습니다. 푹. 살이 뚫리는 끔찍한 소리. 윤광의 비명이 들린다. 피가 튀고 윤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갈라진 틈으로 대나무관을 꽂아 넣고 입으로 피와 고름을 빨아냈습니다. 후, 패. 검은 피를 바닥에 뱉어내자 기적처럼 아이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슈. 아이의 막혔던 숨이 I have 튀는 brought 소리, what you asked for. 안도하는 숨소리가 Let me see 들리고 it. You have 휴. done well. Now, 휴. leave us. 꽉 막혔던 숨길이 열리며 쇳소리 섞인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해가던 아이의 얼굴에 다시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죽어가던 손자가 살아났습니다. 윤광의 손에서 칼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윤광의 눈빛이 육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놈, 보통 의사가 아니다. 왕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못한 어려운 수술을 눈 깜짝할 새 해치우다니. 윤광은 뱀 같은 눈으로 도연의 복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손자는 살렸지만 이자는 이곳의 비밀을 모두 봐버렸습니다. 살려보낼 수는 없었죠. 솜씨가 훌륭하구나. 윤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등 뒤로 손을 돌려 책상 위에 호신용 칼을 잡았습니다. 네 놈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내 손자를 살려주었으니 보답을 해야겠지. 보답이라. 그래, 아주 큰 보답이지. 고통 없이 죽여주는 것. 챙. 윤광이 갑작스럽게 칼을 날렸습니다. 늙었지만 무관 출신답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만 살짝 까딱해 칼을 피했습니다. 칼은 도연의 귀 옆을 스쳐 기둥에 박혔습니다. 동시에 문 밖에서 기다리던 흑사대 병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도연을 포위했습니다. 쥐새끼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죽여라. 시체는 개먹이로 던져주고. 은인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윤광의 비열함. 하지만 도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복면 아래로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짐승만도 못한 놈. 뭐라? 당신 손자 다 낳은 것 같소? 도연이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던 명수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다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꽂힌 대나무관 주변으로 검은 핏줄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 숨이 트였는데. 숨길은 열었지만 독의 뿌리는 뽑지 않았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꽂은 저 대나무관 저기에 특별한 처리를 해두었지. 도연이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저 대나무관은 독을 잠시 멈추게 하는 약물에 절여진 것이오. 하지만 그 약효는 딱 4시간 안에 내가 만든 진짜 해독제를 먹이고 관을 빼지 않으면 독은 대나무를 타고 심장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오. 그때는 신선이 와도 못 살려. 윤광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손자를 인질로 잡아! 당신이 백성들을 인질로 잡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도연은 약병을 다시 품에 넣고 포위하고 있는 흑사대 병사들을 여유 있게 둘러보았습니다. 선택하시오 대감. 나를 지금 죽이고 손자 장례를 치르겠소. 아니면 길을 터주고 해독제를 받으러 오겠소. 윤광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생 남의 약점을 쥐고 사나운 그가 난생 처음으로 약점을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길을 열어라. 윤광이 이를 갈며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허나 명심해라. 내 손자가 잘못되면 네 놈뿐만 아니라 네가 숨어있는 그 쥐구멍까지 찾아내 모조리 몰살을 시킬 것이다.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과 달라서 환자의 목숨으로 장난질은 안 하니까. 도연은 챙겨둔 약재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등 뒤로 꽂히는 살기 어린 시선들을 느끼며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놈은 미친 듯이 자신을 쫓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약재들로 연화와 백성들을 살려내면 그때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칠게 달리는 발소리. 쿵쿵 터질 듯한 심장소리. 휙휙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내며 도연은 약재자루를 둘러매고 어둠 속을 전력 질주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당장이라도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소리와 흑사대의 발소리가 들려와야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골목 모퉁이를 돌며 힐끗 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리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왜지? 왜 쫓아오지 않는 거지? 손자의 목숨줄을 쥔 나를 그냥 보낼 리가 없는데? 마치 도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혹은 이미 도연이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기분 나쁜 침묵이었습니다. 끼익 낡은 문을 급하게 여는 소리와 함께 도연이 버려진 집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연하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라고니 피! 옷에 피가! 내 피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약재 자루를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약탕관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래를 했다. 놈의 손자 목숨을 담보로 딱 4시간, 2시진을 벌었어. 4시간이라뇨? 그 안에 해독제를 만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야. 보글보글 급하게 약 끓는 소리.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가 들리며 약초를 지지겨 넣는 도연의 눈초리가 점점 매섭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광은 권력에 미친 늙은 늑대였습니다. 손자가 인질로 잡혔다면 당장 모든 병사를 풀어 한양 바닥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도연을 찾아내 고문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무엇일까요? 마치 사냥꾼이 토끼 따위는 신경 끄고 더 큰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 숨을 죽인 것 같은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 설마 나를 쫓는 시간을 아껴서 다른 짓을 하려는 건가?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웅, 펑.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오고 멀리 궁궐 쪽 밤하늘 위로 붉은색 불꽃 하나가 뱀의 혀처럼 솟아올라 터졌습니다. 약탄관을 젓던 연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내의원의 비상신호예요. 왕실에 큰 위험이 생겼다는.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놈은 나를 쫓는 게 아니다.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는 거야. 윤광의 계산은 빨랐습니다. 도연을 잡는데 시간을 쓰다가 손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도연이 세자에게 가서 해독제를 바치고 진실을 폭로하면 자신의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멸망합니다. 손자가 살아나도 역적의 자식이 될 뿐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도연이 세자를 만나기 전에 세자를 먼저 죽여버리는 것. 세자가 죽고 나면 전염병의 진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때 권력을 쥐고 도연을 찾아내 고문하여 해독제를 뺐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미친놈, 손자가 죽어가는데도 살인부터 하러 가다니.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건 4시간의 시간 제한이 오히려 윤광을 폭주하게 만든 불씨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연아야, 산으로 가는 건 포기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궁으로 간다. 놈이 세자의 숨통을 끊기 전에 내가 먼저 도착해야 해. 이것은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윤광은 권력과 군사들을 이끌고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갈 것이고 도연은 시궁창을 기어라도 그들보다 빨리 세자의 방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만약 늦는다면 세자도 죽고 해독제를 건네주지 못한 윤광의 손자도 죽고 결국 모든 희망이 오늘 밤 끝장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안내하라. 네가 빠져나왔던 그 개구멍으로. 첨벙 첨벙 더러운 물을 헤치고 걷는 소리, 쥐 찍찍거리는 소리를 지나 잠시 후 경복궁 북쪽 담장 밑에 배수구 앞,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궁궐에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는 좁은 냄새나는 수로. 연하는 망설였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내의원 약방 뒷마당 우물과 연결돼요. 하지만 쥐떼가 들끓고 물이 차올라 있을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라도 상관없다. 도연은 호리병을 품 안 깊은 곳에 묻고 망설임 없이 더러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오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쥐들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수의 목에 꽂힌 대나무관이 막히기까지 앞으로 1시간, 그 안에 세자를 살리고 놈을 꺾어야 해. 미로 같은 수로를 군인처럼 납작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악취 속에서 머리 위로 쿵쿵 울리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광의 병사인 흑사대가 이미 궁궐 내부까지 장악하고 이동 중인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우물 통로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우물벽을 타고 올라 뚜껑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와 갑옷이 부딪히는 찰그락 소리, 윤광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틈새로 들여다본 내의원 약당의 모습은 정말 살벌했습니다. 수십 명의 흡사대 병사들이 약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윤광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 때문에 흔들리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고 무서운 눈빛으로 약사발을 든 채 왕실 내의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죠. 서둘러라. 세자저하의 숨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이 귀룡탕이 식기 전에 빨리 올려야 한다. 윤광이 약사발을 소중히 받쳐들고 앞장섰습니다. 그 뒤로 내관들과 무장한 병사들이 철통 같은 벽을 만들며 따라붙었죠. 이름은 그럴싸한 보약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독을 잔뜩 넣은 사약,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 된다. 저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는 이길 수 없어. 세자의 방 입구에는 더 많은 병사가 지키고 있을 것이고 윤광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문은 굳게 잠길 것입니다. 밖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면 수십 명과 싸워야 하는데 그 사이 세자는 이미 독을 마시고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놈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도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아, 세자가 머무는 방에는 굴뚝 청소를 위해 만들어둔 좁은 개구멍이 하나 있단다. 지붕 처마니 제비집이 있는 곳을 잘 보거라. 연아야, 약속대로 신호를 기다려라. 오라버니 꼭 살아오셔야 해요. 걱정 마라. 놈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도현은 연화에게 눈빛을 보내고 약방 마루에 걸려있던 의사 가운을 낚아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뒤를 따라가는 대신 반대편 담장 그늘로 몸을 날렸습니다. 윤광의 무리가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도현은 지붕을 타고 넘는 지름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기와 지붕 위를 달렸습니다. 팔 아래로 윤광의 횃불 행렬이 긴 뱀처럼 꿈틀거리며 세자의 방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윤광이 정문을 통과하기 전 저 처마 밑 개구멍으로 들어가 숨어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기와가 미끄러웠지만 도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세자가 있는 건물에 지붕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윤광의 무리가 문 앞마당에 도착해 문 열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도현은 건물 뒤편 지붕 밑 좁은 환기구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소리, 쿵 바닥에 착지 않은 소리가 났고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덮었지만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천장 기둥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그는 재빨리 침대 옆 그림이 그려진 큰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초 후 끼익 세자방의 무거운 정문이 열리며 윤광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걸쇠가 걸리는 묵직한 소리, 탕, 철컥, 타닥타닥 촛불 타는 소리가 들리며 세자의 방 안으로 들어선 윤광은 마치 이긴 사람처럼 우쭐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죽어가는 세자와 간호를 하던 몇몇 궁녀들 뿐이었죠. 모두 물러가라. 세자 저하께서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들이지 마라. 윤광이 낮게 명령했습니다. 내시들과 궁녀들이 지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도 굳게 걸어 잠그거라. 문이 닫히고 걸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방 안은 밖과 완전히 차단된 감옥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수백 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고 안에는 힘없는 세자와 자신뿐이라고 윤광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잠근 그 문이 오히려 자신을 도가내든 쥐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등 뒤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병풍 너머에서 늑대처럼 번뜩이는 두 눈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윤광이 침대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저하, 이 늙은 신하가 올리는 마지막 충성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실 것입니다. 윤광은 뜨거운 김이 오르는 독약을 숟가락으로 휘저었습니다. 세자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그저 윤광을 바라볼 뿐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광의 손이 세자의 뒷목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리고 독약을 들이부으려는 그 순간 그 더러운 손 멈추시오. 조용한 방을 찢는 서늘한 목소리가 병풍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윤광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잘못 들은 것인가? 아니, 이 방에는 나밖에 없을 텐데. 누구냐? 윤광이 약사발을 든 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풍이 천천히 걷히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의원복을 입은 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촛불보다 더 무섭게 빛나고 있는 내의원 민도현이었습니다. 내 놈은 윤광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약재 창고에서 놓쳤던 그놈이 어떻게 감히 그 많은 경비병을 뚫고 그것도 자신보다 먼저 이 방에 들어와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이곳에? 당신이 정문으로 걸어올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지붕을 넘었소.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내 의원이 살인자보다 늦어서야 되겠소. 도현은 성큼성큼 다가와 윤광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윤광의 손에 들린 약사발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약 내려놓으시오. 비소에 아주 독한 독초를 섞었군. 심장을 터뜨려 죽이는 독약 따위가 충성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소. 윤광의 입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호위무사, 무엇들 하느냐?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 자객놈을 쳐라! 윤광의 고함에 문 밖을 지키던 흑사대 병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창! 문이 부서지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 칼 뽑는 소리가 들린다. 챙! 채챙! 10여 개의 시퍼런 칼날이 도현의 목을 겨눴습니다. 꼼짝없이 목이 베일 위기. 하지만 도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윤광?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던 윤광의 입이 딱 멈췄습니다. 푸른색 호리병, 약재 창고에서 놈이 챙겨갔던 바로 그 해독제였습니다. 지금 내 목이 떨어지면 이 병도 바닥에 깨질 거다. 그러면 당신 손자 명수도 1시간 안에 피를 토하며 죽을 거야. 내가 말했지. 대나무관의 약효는 길지 않다고. 인질극의 연장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침실 한복판에서 말이죠. 윤광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손자를 살리려면 저놈을 살리고 저놈을 살리면 세자가 살아나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비열한 놈, 감히 내 손자를 믿기로. 비열함은 당신에게 배웠어. 선택하시오. 이 약을 세자 저하께 먹이고 손자의 장례를 치르겠어. 아니면 약사발을 늘여놓고 손자를 살리겠어. 팽팽한 긴장감, 칼을 든 병사들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인님의 손자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때 윤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그의 얼굴에 악마 같은 살기가 스쳤습니다. 어차피 들켰다. 놈도 죽이고 세자도 죽이고 해독제는 뺐으면 그만이다. 윤광이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저놈의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약병을 뺏어라. 그리고 세자에게 억지로라도 약을 먹여.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시기였습니다.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도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현은 호리병을 품에 안고 몸을 날렸습니다. 휙 칼바람 소리, 퍽 부딪히는 소리가 난무한다. 첫 번째 칼날이 도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칼을 피하며 세자의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저하, 입을 벌리십시오. 도현은 품속에 있던 또 다른 호리병, 세자용 해독제를 꺼내 세자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윤광이 깜짝 놀라 약사발을 던졌지만 도현은 등으로 그 뜨거운 독약을 받아내며 세자에게 해독제를 먹였습니다. 꿀꺽. 해독제가 세자의 목걸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흑사대 대장의 시퍼런 칼날이 무방비 상태인 도현의 등 뒤를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도현은 세자를 감싸 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쾅! 거대한 폭발음, 땅이 울리는 소리, 흑사대들의 비명이 들려오고 바로 그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쾅!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세자방의 창호지 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튕겨 들어왔습니다.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울리고 흙먼지와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대포가 터진 듯한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뭐야, 대포냐? 칼을 휘두르려던 흑사대 병사들이 폭발의 충격에 휘말려 나가 떨어졌습니다. 윤광 역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처박혔죠. 귀가 먹먹해진 도연이 고개를 들어 연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방 바로 옆 궁궐 약방 쪽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약방 지붕 위로 그름 묻은 얼굴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붙은 횃불과 노란 유황가루가 들려 있었죠. 약방에 있는 화약 재료들을 터뜨렸어.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화는 그저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녀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약방에 보관된 화약 재료인 염초와 장약을 찾아냈고 도연이 위험해질 것을 대비해 거대한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하를 지켜야 해! 연화의 외침에 놀란 흑사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폭발 소리를 듣고 궁궐 외곽을 지키던 진짜 금군들이 발을 구르며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역자다! 세자저하의 방에 반역자가 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윤광은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어서 저놈과 세자를 죽여 증거를 없애야 한다! 윤광이 직접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세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광의 칼끝이 세자의 심장을 찌르려는 바로 그 순간 탁! 누군가의 손이 윤광의 목매를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 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힘. 원래 왕세자는 선천적으로 건장한 체격의 장사체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놈 윤광! 침대에 누워있던 세자가 해독제의 약효가 핏줄을 타고 돌며 멈춰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입니다. 세자는 핏발선 눈으로 하지만 무서운 왕의 눈빛으로 자신의 스승이자 원수인 윤광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칼을 대느냐? 저하! 윤광은 귀신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충성스러운 금군들이 세자 저하를 보호하라고 외치며 방 쪽으로 물밀듯 들어오고 있었죠. 도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연기 자욱한 문 밖, 지붕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웅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믿은 두 사람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생존이었습니다. 찰그럭, 무거운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새벽의 차가운 바람 소리, 윤광의 처절한 비명이 들린다. 이건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궁궐의 모든 의료일을 관리하는 최고 벼슬아치 도제조란 말이다. 내 놈들이 감히! 윤광의 절규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팔을 밧줄로 꽁꽁 묶은 왕의 호위무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방 앞마당은 피냄새와 화약냄새로 매캐했지만 저 멀리 떠오르는 붉은 태양 아래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창백하지만 꼿꼿한 자세로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피 묻은 네이원 복장을 걸친 도현과 검게 그을린 얼굴의 연화가 마치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죠. 끌고 가라. 죄인을 가두는 의금부치야 감옥에 넣고 그 부하들을 모두 찾아내 엄하게 죄를 물어라. 세자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윤광이 발버둥치며 도현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권력을 잃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핏줄에 대한 공포만이 남은 늙은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민도현, 이놈, 내 손자는 명수는 어찌 되느냐? 시간이 다 되었다. 해독제, 어서 해독제를 타오. 도현이 말했던 4시간, 2시진의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광은 자신이 감옥에 끌려가는 것보다 자신의 집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갈 손자 생각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도현은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윤광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윤광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궁금한가? 당신 손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발 아이는 죄가 없지 않느냐? 살려다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 윤광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10년 전 민정호가 억울하게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빌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반대로 그가 빌고 있었습니다. 살리고 싶다면 감옥에서 기다려라. 내 직접 그곳으로 가서 답을 주지. 도현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윤광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바랬던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왔습니다. 아직 그에게 해줘야 할 마지막 치료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쿵!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 지하 감옥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쇠사슬이 철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축축하고 캄캄한 지하 감옥, 벽에 꽂힌 횃불만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처박혀 있던 윤광이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도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광은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쇠사슬을 당겼습니다. 왔구나. 해독제는. 명수는 살았느냐.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 도현은 대답 없이 낡은 의자를 끌어당겨 윤광의 코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윤광의 눈길이 그 약병에 꽉 꽂혔습니다. 핏발선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했습니다. 자, 받으시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해독제요. 도현이 약병을 바닥에 굴려주자 윤광은 손을 쓸 수 없어 개처럼 기어가 입으로 약병을 물었습니다. 이빨로 뚜껑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추한 꼴을 내려다보며 도현이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 그 약, 그냥 맹물이요. 윤광의 동작이 딱 멈췄습니다. 약병이 입에서 툭 떨어져 대그르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도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맹물이라니. 그럼 내 손자는 독이 퍼져 죽었단 말이냐? 아니, 도현은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 손자 명수, 지금쯤 해독을 끝내고 아주 깊이 잠들어 있을 거요. 애초에 시간이 되면 터지는 폭탄 같은 건 없었으니까. 윤광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대나무 관에 독을 멈추게 하는 약을 발랐다고? 거짓말이었어. 숨길이 막힌 아이 숨통을 틔워주려 꽂은 것뿐이요. 4시간 뒤에 독이 심장으로 퍼진다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내가 처음 수술했을 때 이미 아이 몸의 독은 대부분 빼냈으니까. 도현은 윤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박아 넣었듯 말했습니다. 나는 내의원이요. 당신처럼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 치는 살인마가 아니란 말이요. 나는 원수의 손자라 해도 내 앞에 누운 환자는 살려야 했어. 그래서 살려놓고 나온 것이요. 윤광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손자가 죽어가는 줄 알고 그 공포심 때문에 서둘러 세자를 독살하려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포가 자신의 의심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가짜였다니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윤광은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패배감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바닥을 들킨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당신을 죽여서 복수할 생각은 없소. 죽음은 너무 편한 도망이니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살아남으시오. 평생 이 감옥에서. 당신의 욕심이 어떻게 집안을 망하게 했는지, 당신이 푼 독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비겁하게 목숨을 이어가시오. 그것이 의사 민도연이 내리는 마지막 처방전이오.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윤광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칼로 찌르는 복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1년 후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시장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맑은 새소리, 약재를 써는 삭삭 소리 나는 의원 약방. 1년 후 다시 봄이 찾아온 한양 북촌 마을. 폐가처럼 버려졌던 기와집 대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민가 의원이라는 간판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진료실 안 도연은 환자의 다리에 침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금 따끔할 겁니다. 나쁜 피가 뭉쳐서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거나 살기 어린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연화가 약재를 능숙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궁녀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이제는 당당한 의사의 아내이자 동료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여보, 다음 환자는 서천에서 온 할머니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알겠어. 바로 들어오시라 하시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싱긋 웃었습니다.
세자는 왕위에 올라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도연 부모님의 명예는 모두 회복되었고, 연하는 궁녀 신분에서 평민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새 임금님은 도연에게 궁궐로 들어와 왕을 치료하는 최고의 내의원 도제주, 왕의 주임 주치의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자리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궁궐이 아니라 병들고 아픈 백성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밤벌레 우는 소리, 시원한 바람 소리, 처막 끝 풍경 소리가 딸랑거리는 밤. 진료가 모두 끝난 늦은 밤, 도연과 연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죠. 가끔 생각나세요? 그 뒷산 동굴? 연하의 질문에 도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흉터로 울퉁불퉁해진 손바닥. 한때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괴롭혔던 흔적이었지만 이제 그 손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기억나지 않소. 어둠 속에 숨어 복수의 칼을 갈던 시간들은 끝났으니까. 도연이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칼은 놓지 않을 거요. 세상에 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들 거요.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의술을 펼치는 의원으로, 밤이 되면 세상에 잘못된 일들을 도려내는 감시자로 살아갈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달은 유난히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